2025년 9월 도쿄 방위성 브리핑룸은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신있게 추진했던 대미 방위비 협상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예상보다 75%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고, 일본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시각 한국은 오히려 미국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라는 성명을 받아냈습니다. 도쿄 거리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동맹이 한국보다 못하다니 도대체 정부는 뭘 한 겁니까? 방위성 내부에서는 더 충격적인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국이 거부한 바로 그 조건을 일본은 분석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대체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같은 요구 앞에서 일본은 무너지고 한국은 오히려 강해진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사토 아이코, 일본 방위성 정책기획과 한반도 분석관입니다. 20년간 한국을 연구하며 언젠가 무너질 나라라고 확신했던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 완전히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2025년 7월 14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방위성 7층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국장실 앞에 간부들이 모여 있었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국이 동시에 보냈다고? 일본과 한국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의실로 급히 들어가자 모니터에는 백악관 성명서가 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 한국에 동시에 보낸 방위비 증액 요구서였어요. 내용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주둔 비용 전액 부담, 그리고 미국 방산 기업에 대한 우선 투자 약속, 거부 시 관세 폭탄과 병력 재배치 검토. 야마구치 국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첩이야. 저는 즉시 한국 측 반응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니까요. 한국 국방부는 오후 2시에 브리핑을 열었는데 예상과 달리 담담했어요.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지만 불공정한 조건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미국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다고. 곧 무릎 꿇겠지. 그런데 일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시바 총리는 미국 대사를 만났고 사흘 만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저는 회의실에서 실무진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분석 보고서는요? 시간이 없어. 일단 협상부터 시작해. 조건 검토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상책이야. 관세 폭탄 맞으면 경제가 무너진다고. 저는 그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요구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분석도 없이 달려가는 걸까요? 한국은 뭘 믿고 저렇게 차분한 걸까요?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곧 현실을 깨달을 거야. 미국 앞에서는 누구도 버틸 수 없어. 일주일 뒤 도쿄에서는 1차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조건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어요. 방위비는 기존보다 60% 증액, 미국 방산 기업에 대한 우선 투자 약속,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 제한까지. 야마구치 국장은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우리에게 선택지는 없었으니까.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을 추적하기 위해서였죠. 서울에서는 정부가 미국에 역제안서를 보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내용인즉슨 방위비는 투명하게 산정화돼 한국 방산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전제로 한다. 일방적 증액은 동맹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제안이라니. 한국이 미국한테 조건을 거는 거야? 정말 순진하네. 동료 분석관인 다나카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이코 씨, 한국은 곧 미국 압박에 굴복할 겁니다. 저렇게 버티면 고립될 뿐이에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일본도 결국 수용했잖아. 한국이 뭐가 다르겠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일본은 왜 분석도 하지 않고 급하게 합의했을까요? 한국은 대체 무엇을 믿고 저렇게 당당한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7월이 끝나갈 무렵 백악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본과의 방위비 협상 타결, 한국과는 추가 협의 중. 일본 언론은 이를 외교 승리라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방위성 복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한국이 거부한 조건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더라. 진짜요? 그럼 우리가 손해본 건가요? 저는 그 소문을 듣고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본이 합의한 조건과 한국이 거부한 조건이 거의 같았어요. 아니, 일본은 더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같은 통첩 앞에서 일본은 무너졌고 한국은 버티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곧 현실을 마주할 거야. 미국의 압박은 시작일 뿐이니까.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저는 그 의문을 곧 지워버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분석이 틀릴 리 없으니까요. 10월 말의 어느 금요일 오후, 저는 방위성 3층 대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 안보 브리핑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방위비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우리는 연간 방위비를 기존 대비 75%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75%라니 처음 들었던 60%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처음 합의하는 60%였는데 왜 증가한 겁니까? 국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동맹 관계를 고려해 수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 질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장이 화면을 넘겼어요. 한국은 여전히 협상 중입니다. 미국의 조건을 거부하고 역제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무모하네. 결국 무릎 꿇을 텐데.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한국이 거부한 조건이 정확히 뭔지, 우리가 수용한 조건과 어떻게 다른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회의가 끝난 후 국장실로 찾아갔습니다. 국장님, 한국 측 역제안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야마구치 국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이코 씨,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는 정보야. 우리는 우리 협상에만 집중하면 돼.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로서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같은 요구를 받았는데 다른 대응을 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국장은 한숨을 쉬더니 책상 서랍에서 2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비공식 채널로 입수한 거야. 외부 유출 금지. 저는 문서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2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일본에 보낸 요구서였습니다. 방위비 전액 부담, 미국 무기 우선 구매, 중국과의 교역 제한, 기술 이전 없는 일방적 구매 조건. 2 번째는 한국이 받은 요구서였어요. 내용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제안서를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조건의 불공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었어요. 방위비는 투명한 산정 기준에 따라 책정되어야 한다. 무기 구매는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전제로 한다. 일방적 증액은 동맹이 아니라 종속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우리는 대등한 파트너십을 원하며 불공정한 조건 수용은 오히려 동맹을 약화시킨다. 저는 일본의 합의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우리는 분석도 없이, 검토도 없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한국이 지적한 불공정성, 일방적 구조, 기술 이전 부재. 이 모든 문제점을 우리는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 우리는 분석하지 않았을까? 왜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 20년간 한국을 연구하며 불공정을 참지 못하는 감정적인 나라라고 평가했던 제 보고서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감정적인 건 한국이 아니었어요. 냉철하게 분석하지 못한 건 우리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야마구치 국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국장님, 한국의 역제안은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검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국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코 씨, 우리에게 선택지는 없었어. 미국이 관세 폭탄을 언급했을 때 우리 경제는 버틸 수 없었다고. 한국도 같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제가 반박하자 국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과 우리는 달라. 우리는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고
수출 경제야. 한국처럼 무모하게 버틸 수 없어.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맴돌았어요. 정말 그럴까? 한국은 정말 무모한 걸까? 그날 오후, 저는 한국 경제 구조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의존도, 미국 시장 비중, 무역 구조.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놀라웠어요.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일본과 비슷했고, 오히려 일부 품목에서는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미국 압박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걸까요? 저는 동료 분석관 다나카를 불렀습니다. 다나카 씨, 한국이 미국 압박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나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허세 아닐까요? 곧 현실을 마주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8월 첫째 주,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중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은 예상보다 복잡하다. 한국이 제시한 대안들이 일리가 있어 검토 중이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검토한다고요? 일본의 제안은 검토조차 없이 받아들여졌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방위성 자료실에 틀어박혔습니다. 과거 한미 협상 기록, 방위비 분담 역사, 동맹 구조 분석, 모든 자료를 뒤졌어요.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매번 불공정한 요구 앞에서 명확한 근거로 반박했고, 미국은 결국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항상 동맹 유지를 이유로 수용했고,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20년간 한국을 감정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던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감정적인 게 아니라 원칙적이었던 거예요.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합리적이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일 대미 협상 비교 분석, 우리가 놓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쓰고 멈췄어요.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제가 20년간 쌓아온 평가가 모두 부정될 테니까요. 저는 커서를 깜박이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분석 없이 합의했고, 한국은 원칙을 지키며 협상했다. 같은 요구 앞에서 우리는 무너졌고, 한국은 버티고 있다. 제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계속 썼습니다.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8월 중순, 제 사무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야마구치 국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코 씨, 지금 당장 방위성으로 나와. 긴급 상황이야. 30분 만에 방위성에 도착하자. 이미 모든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미국 CNN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의 발언이 자막으로 흘러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국이 공정한 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도 선택지를 제고해야 한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 전체가 불안정해진다. 그 여파는 일본으로 바로 넘어온다고. 외무성에서 파견 나온 관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틈을 노릴 겁니다. 일본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됩니다. 저는 즉시 한국 측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은 오전 10시였고 청와대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리고 있었어요. 대통령 안보실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은 예상과 달리 담담했습니다. 미국의 발언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가치를 존중하지만 위협으로 협상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한 말이 회의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진짜 손해는 미국입니다. 한반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이며 한국은 미국 국방산업의 필수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독자방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 저런 말을 한다고? 미국 철수 위협 앞에서 오히려 역공을? 야마구치 국장이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쳤나? 저러다 정말 고립되는 거 아냐? 하지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반응이 허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안보실장의 말투에는 계산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난 후 바로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한국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저는 주한미군 관련 자료를 모두 꺼냈습니다. 병력 배치, 전략적 가치, 비용 분석, 그리고 한 문서를 발견했어요.
미국 국방부가 3년 전 작성한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대응 시간이 평균 4시간 늘어나고 중국 견제 능력이 35% 감소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내 미군 기지들은 최첨단 정보 수집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이를 대체하려면 10년과 3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저렇게 담담한 거였어. 저는 계속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이미 독자적 방위 체계를 상당 부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지스 구축함, 조기경보 시스템. 미국 없이도 자체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본 정부는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방위성 대표로 참석했어요. 총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방위성 장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한반도 공백을 메우려면 일본 자위대 병력을 2배로 늘려야 하고 방위비는 현재의 150%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외무성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국과의 협상을 재개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에게도 재앙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본의 안보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의 독자 방위 능력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 KF-X 전투기 개발, 이지스 체계 독자 구축.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놀라웠어요. 한국은 지난 10년간 조용히 준비해왔던 겁니다.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했다. 짧은 성명이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미국이 한 발 물러선 거예요. 철수 위협이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다나카를 불러 물었습니다. 다나카 씨, 이 상황을 어떻게 봐요? 다나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미국이 왜 물러선 거죠? 한국이 협상력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상력이 아니라 필요성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주한미군 철수 시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보고서에는 냉혹한 현실을 담았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도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미국 없이도 버틸 수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20년간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고 일본은 아니랬던 겁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위협 앞에서 한국은 담담했고 일본은 두려웠다. 이것이 두 나라 안보 전략의 차이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8월 말, 저는 밤마다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미국 철수 위협 앞에서 보인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단순히 독자 방위 능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어느 날 밤 11시, 저는 미국 국방부 공개 자료를 뒤지다가 한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미국 국방산업 공급망 분석 2024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무심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국 주요 무기 체계의 핵심 부품 공급국 목록이 나와 있었어요. F-35 전투기의 디스플레이 패널 한국 제조, 패트리엇 미사일의 정밀 유도, 칩 한국 제조,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 부품 한국 제조. 저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국산 부품 없이는 미국 국방산업의 40%가 즉시 생산 중단된다는 분석이었어요.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최소 5년과 8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그래서였구나. 저는 한국이 미국 앞에서 당당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돈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 국방이 작동하게 만드는 나라였던 거예요. 저는 급히 일본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일본은 어떨까? 일본의 대미 국방기여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일본은 주로 기지 제공과 방위비 분담이 전부였어요. 부품 공급은 미미했고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완성품을 구매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차이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한국은 만드는 나라, 일본은 사는 나라.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기계.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미국 국방산업의 핵심 공급자였어요. 특히 반도체 분야가 압권이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고성능 메모리 칩 없이는 미국의 첨단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국방부 예산 집행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5년간 한국 방산 기업에 지불한 금액이 나와 있었어요. 연간 120억 달러. 이건 단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의존이었어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야마구치 국장을 찾아갔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저는 밤새 정리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국장은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미국 국방부 공식 자료입니다. 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 국방산업이 마비됩니다. 제 대답에 국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회의실 밖에서 직원들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이코 씨, 이 자료를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미국 국방산업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국장은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구매자입니다. 공급자가 아니라. 그날 오후 방위성 고위 간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발표자로 나섰어요. 대형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차트가 떴습니다. 한국의 대미 국방산업 기여도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열됐습니다. 한국은 미국 전투기의 핵심 디스플레이 부품 80%를 공급합니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정밀칩 65%가 한국산입니다. 군함 레이더 부품의 55%가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반면 일본은 미국 국방산업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입니다. 우리는 주로 완성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기침 소리가 들렸고 서류 넘기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외무성에서 파견 나온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다나카를 만났습니다. 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아이코 선배, 우리가 이렇게 몰랐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20년간 한국을 연구했는데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한국의 약점만 찾으려 했지. 강점은 보지 않았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다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저는 지난 20년간 작성한 제 보고서들을 꺼냈습니다. 한국 경제의 취약성, 한국 안보의 미국 의존도, 한국의 기술 한계. 모든 제목이 부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취약하지 않았어요. 의존하지 않았고 한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어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돈이 아니라 기술로, 양이 아니라 질로, 의존이 아니라 협력으로 미국과 관계를 맺었다. 이것이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강했던 이유다. 그리고 일본이 약했던 이유다. 저는 문장을 저장하고 모니터를 꺼지지 않은 채로 두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도쿄의 밤을 바라봤어요. 어딘가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 국방의 동맥이었고 그 혈관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일본은 그저 옆에 있는 나라일 뿐이라는 것을. 9월 첫째 주, 제 책상 위에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미국 해군 정보국이었어요. 동맹국 공유 자료라는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으며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늘 봤던 정례 보고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 제목을 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KSS3 잠수함 성능평가 및 전략적 함해. 저는 급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잠수함이 미국 해군의 공식 평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KSS3 잠수함은 수중 소음이 110데시벨 이하로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보다 조용했어요.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으로 20일간 잠항이 가능했고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까지 가능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놓쳤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30년간 수조 엔을 들여 잠수함 기술을 사왔어요. 독일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런데 한국은 스스로 만들었고 오히려 더 뛰어난 성능을 구현했다는 겁니까? 저는 급히 일본 잠수함 개발 역사를 뒤졌습니다. 소류급 잠수함, 30년 개발에 한 척당 600억 엔. 하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해외 의존이었어요. 전투 체계는 미국산, 소나는 영국산, 추진 시스템은 독일 기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나카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선배,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는 보고서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다나카는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미국 해군 정보국 공식 평가야. 제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다나카는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보다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배웠는데요. 일본이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방산 기술 발전 연표를 보여줬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독자 개발, 2000년대 기술 자립, 2010년대 수출. 한국은 조용히 달려왔던 겁니다. 그날 오후 야마구치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국장실에는 해상자위대 제독도 와 있었어요. 제독은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토 분석관, 이 보고서 확인했습니까? 네, 오늘 아침 받았습니다. 제독은 책상에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류급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KSS3가 모든 면에서 앞섭니다. 소음, 잠항 시간, 화력, 그리고 가격까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독이 다시 물었습니다. 가격도요? KSS3는 한 척당 800억 엔입니다. 우리 소류급은 600억 엔이지만 핵심 기술 로열티까지 포함하면 900억 엔이 넘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자체 기술이라 유지비도 낮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 우리가 뭘 한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일본은 돈으로 기술을 사왔고 한국은 배워서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명확히 드러난 겁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다른 분야는 어떨까? 전투기, 전차, 미사일.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충격이었어요. KF-21 전투기는 자체 개발로 수출까지 성공했고 K 전차는 중동에서 일본 전차를 제치고 계약을 따냈습니다. 특히 미사일 기술은 압권이었습니다. 현무이, 현무삼, 현무사점, 한국은 단계적으로 사거리와 정밀도를 높여왔어요. 현무사는 탄두 중량 2톤으로 지하 벙커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미사일 개발 현황과 비교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방어용 미사일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해상자위대에서 추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해군 전력 평가서였어요. 이지스 구축함 3척, 차기 구축함 건조 중, 잠수함 18척 운용.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항공모함 건조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이 2030년까지 경항공모함을 독자 건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비교했습니다. 일본도 준항모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헬기 탑재함 수준이었어요. 고정익 전투기 운용은 미국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전투기 탑재를 목표로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일 방산 기술 격차 분석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0년간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은 30년간 기술을 쌓고 한국은 30년간 기술을 배웠다. 일본은 완성품을 수입했고 한국은 부품부터 만들었다. 그 결과 일본은 여전히 의존하고
한국은 독립했다. 저는 문장을 쓰며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KSS-3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한국이 기술 자립을 이룬 상징이다. 일본이 돈으로 사려 했던 것을 한국은 땀으로 만들어냈다. 이것이 두 나라의 차이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만 너머로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어요. 저 바다 아래 어딘가에 한국의 잠수함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저 수면 위에서 지켜볼 뿐이라는 생각도요. 저는 모니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얕봤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구나. 그리고 그 대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9월 둘째 주 월요일 아침,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이었어요. 아이코 씨, 지금 당장 국회로 와. 큰일 났어.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타고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국회 안보위원회 회의실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여당 간사인 사카모토 의원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최대 보수 정당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지켜봤습니다. 사카모토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는 대미 방위비 협상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보수 진영에서 이미 타결된 협상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현재 합의하는 일본에 지나치게 불리합니다. 같은 조건을 제시받은 한국은 거부했고 미국은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무조건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야당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카모토 의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미 서명한 협정을 번복하자는 겁니까? 사카모토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번복이 아니라 재협상입니다. 한국이 제시한 공정한 협력 모델을 우리도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수 진영의 거물이 한국의 협상 방식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몇몇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야마구치 국장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국장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보수 진영에서 왜 저런 말을? 국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회의실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아이코 씨, 미국에서 비공식 메시지가 왔어. 국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이 우리 대사를 불렀다고 해. 내용인즉슨 전략적 공급망 파트너와의 갈등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야. 전략적 공급망 파트너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을 말하는 거야.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 정부에 압박이 들어온 거지. 한국을 자극하지 말고 협조적으로 나오라고.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군요. 한국 때문에. 국장은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도 요구했다는 거야. 한국과의 협력을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지. 저는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와 미국 국무부 최근 성명들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지난 한 달간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필수불가결한 동맹, 기술협력의 중심축 같은 표현을 계속 사용했는데 모두 한국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나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배, 자민당 정책위원회에서 긴급 보고서가 나왔대요. 그가 건넨 문서 제목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였습니다. 저는 빠르게 내용을 훑었어요.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국방산업의 핵심 공급자이며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과 갈등할 경우 미국은 일본보다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미국은 일본보다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저녁 무렵 제 이메일로 외무성에서 보낸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망록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열었습니다. 내용은 더욱 명확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며 어떤 동맹국의 이해관계도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어떤 동맹국이라는 표현이 일본을 의미한다는 건 명백했어요.
미국은 사실상 일본에게 한국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한 겁니다. 저는 20년간 한미일 삼각 동맹을 분석하며 일본이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다음 날 총리 관저에서 긴급 강요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방위성 자료 담당으로 참석했어요. 총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외무성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국무장관과 통화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과 공급망 기여도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경쟁 구도를 만들면 미국은 한국 편을 들 수밖에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재무성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회의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적대하면 미국도 일본을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였죠. 동맹의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카모토 의원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총리 관저 옆 작은 응접실이었어요. 사토 분석관,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미국에게 더 중요한 동맹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의원님,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 부품, 혁신. 일본은 주로 기지와 자금을 제공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가치가 더 높습니다. 사카모토 의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불공정한 협상을 재검토하고 한국처럼 기술 자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답입니다. 제 말에 사카모토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그런 말을 하기 쉽지 않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겠군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변수와 일본의 선택이었어요. 보고서에는 냉혹한 현실을 담았습니다. 미국은 이미 선택했다. 기술과 혁신을 가진 한국을 우선시하기로.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맹에서 소외될 것이다. 창밖으로 국회의 사당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보수의 침묵은 인정이다. 한국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일본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9월 셋째 주 금요일, 백악관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방위성 상황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국 국무장관이 단상에 올랐고 그의 첫 마디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화면에 합의 내용이 떴습니다. 방위비는 투명한 산정 기준에 따라 책정, 무기 구매 시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 보장, 한국 방산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저는 손에 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한국이 처음 제시했던 역제한 내용 그대로였어요. 야마구치 국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미국이 한국 조건을 수용했다고? 회의실 안간부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조건은? 저는 즉시 비교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일본의 합의안과 한미 합의안을 나란히 놓았어요.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75% 증액의 일방적 구매 조건, 한국은 합리적 증액의 기술 협력 보장.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손해를 본 겁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거부했던 불공정한 조건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결국 한국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무성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방위비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자료를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일본 방위비 증액 시뮬레이션이라는 제목 아래 충격적인 숫자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은 한반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위대를 대폭 증강해야 했어요. 필요 예산은 현재의 150% 증액.
게다가 10년 내 핵심 전력 구축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한국은 독자 방위가 가능했어요. 오히려 방위비 부담이 줄어들고 전략적 자율성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한국은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저는 야마구치 국장에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국장은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건 우리가 한국보다 훨씬 더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 미군 철수에 대비해 준비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비상강요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방위성 보고 담당으로 참석했어요. 총리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합의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국민들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외무성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비교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 무능을 공격하고 있고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재무성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를 보면 일본의 안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방위성 장관이 제게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주한미군 철수 시 일본은 방위비 예산을 연간 8조 엔에서 12조 엔으로 늘려야 합니다. 병력은 현재 25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증원해야 하고 핵심 무기 체계 구축에 최소 10년이 소요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독자 방위 체계를 갖췄습니다. 미군 철수 시 방위비 부담은 오히려 감소하고 전략 무기 개발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일각에서는 핵무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총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우리는 한국이 무너지기를 바랄 수도 없고 미군이 철수하기를 바랄 수도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안정이 곧 일본의 안정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사카모토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지친 표정이었어요. 사토 분석관,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이 무너질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원님, 이제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질 겁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한국 없이 일본이 생존할 수 있는가입니다. 제 말에 사카모토 의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흐렸어요. 저는 지난 2달을 되돌아봤습니다. 같은 통첩을 받았지만 일본은 무너졌고 한국은 버텼습니다. 같은 위협을 받았지만 일본은 두려워했고 한국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은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역전의 협상, 우리가 놓친 것들이었어요. 첫 문단을 쓰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분석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일본은 협상력이 없다고 생각해 굴복했다. 한국은 협상력이 있다고 확신하며 버텼다. 결과는 명확했다. 미국은 준비된 자의 편을 들었다. 돈이 아니라 기술을, 굴종이 아니라 당당함을, 의존이 아니라 협력을 선택했다. 저는 다음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의 위기가 아니라 일본의 위기다. 한국은 독자 방위가 가능하지만 일본은 불가능하다.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도 무너진다. 하지만 일본이 무너져도 한국은 살아남을 것이다. 저는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냉혹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국장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을까? 밤 10시, 야마구치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코 씨, 보고서 잘 봤어. 상부에 보고할 거야.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진실이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가혹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모니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눈앞에 선명했어요. 역전의 협상은 끝났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다. 한국처럼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의존할 것인가. 저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9월 마지막 주,
도쿄는 이른 가을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위성 7층 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지난 2달간 작성한 모든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고서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빈 문서가 떠 있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일 전략 환경 비교 분석 최종 보고서.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지만 쉽게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난 2달을 떠올렸어요. 트럼프의 통첩, 일본의 굴복, 한국의 저항, 미국의 선택.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분석이 아니라 생존 방정식이라는 것을요.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달간 한국과 일본은 같은 도전 앞에 섰다. 하지만 두 나라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고 그 결과도 극명하게 갈렸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일본은 분석 없이 수용했고 한국은 치밀하게 준비했다. 일본은 미국 압박을 두려워했고 한국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일본은 돈으로 안보를 사려 했고 한국은 기술로 협상력을 만들었다. 저는 문장을 쓰며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우연이 아니었다. 30년간 기술 자립을 추진했고 10년간 독자 방위 체계를 구축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잠수함, 미사일, 전투기를 스스로 만들었다. 미국 국방산업의 핵심 공급자가 됐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필수 파트너로 인정받았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도 도쿄의 불빛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이 예전처럼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반면 일본은 30년간 기술을 쌓고 완성품을 수입했다. 방위비는 냈지만 협상력은 만들지 못했다. 미국에 의존했지만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주지 못했다.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는 이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한국은 독자 생존이 가능하지만 일본은 불가능하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을 써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의 선택이었다. 미국은 한국의 조건을 수용했고 일본의 요구는 무시했다. 동맹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기지를 제공하는 나라보다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를, 돈을 내는 나라보다 혁신을 만드는 나라를 선택했다. 저는 다음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답을 썼습니다. 첫째, 기술 자립을 시작해야 한다. 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생존의 길이다. 셋째, 불공정한 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 당당함은 오만이 아니라 준비에서 나온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결론을 쓸 시간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이었으니까요.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도 무너진다. 하지만 일본이 무너져도 한국은 살아남을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을 쓰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한국은 일본 없이 생존할 수 없다고 믿었던 제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야마구치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최종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국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아이코 씨,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파장이 클 텐데. 그래도 써야 했습니다. 진실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간 제가 받은 표창장과 감사패가 들어 있었어요. 우수 한반도 분석관, 최우수 보고서 작성자, 방위성 공로상. 저는 하나하나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모든 상은 틀린 분석을 바탕으로 받은 것이었어요. 한국은 약하다. 한국은 의존적이다. 한국은 무너질 것이다. 저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표창장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들고 국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진실만 쓰겠다고. 편견을 버리고 오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보겠다고 국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야마구치 국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보여드렸습니다. 국장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국장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아이코 씨, 이 마지막 문장 정말 이렇게 쓸 겁니까? 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국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각오는 하세요. 저는 국장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그쳤고 도쿄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화면에는 제 보고서 마지막 문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도 무너진다. 하지만 일본이 무너져도 한국은 살아남을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절망의 문장이 아니라 희망의 문장이라는 것을요. 일본도 한국처럼 할 수 있다는 것. 준비하고, 배우고, 혁신하면 된다는 것.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일본의 기술 자립 로드맵, 한국 사례 연구. 이제는 비판이 아니라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일본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쓸 시간이었어요. 도쿄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했습니다.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은 순간, 비로소 진실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스승이었고, 위협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꺼지지 않은 모니터 속에서 새로운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20년간의 오류를 인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보고서가.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사토 아이코의 특별한 깨달음을 들어보셨습니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마주한 한 분석관의 용기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아이코처럼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을 다시 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용기를 낸 분들이 계신가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비교가 아닙니다. 준비된 자와 안주한 자의 차이, 기술로 협상력을 만드는 나라와 돈으로 안보를 사려는 나라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한 한 사람의 변화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준비했고, 기술을 쌓았고, 당당하게 협상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이 미국에게도 필수적인 파트너가 된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자긍심과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준비하고 혁신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알리고 싶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가슴 뛰는 대한민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뷰티풀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